여보, 지금 당신이 위험해. 동생을 절대 믿지 마. 전화는 그 말과 함께 끊겼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살아있다는 걸 뼛속으로 알면서도 혜선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미 위로 증기가 계속 올라왔고 창밖엔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남편 류성빈이 사라진 건 3년 전 새벽이었습니다. 경찰은 자발 실종으로 종결했고 지옥 같은 3년을 채워준 건 남편의 이복 동생 류민철이었습니다. 수색 전단을 붙이고 민원을 넣고 밥을 차려 앞에 놓던 그 사람. 동네 모두가 착한 동생이라 불렀고 혜선도 의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만에 들려온 남편 목소리가 그 사람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혜선은 전화기를 쥔 채 목에 걸린 파란 출입카드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 카드 안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지기 전날 밤 직접 숨겨둔 비밀이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할 거예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중한 댓글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곳으로 따뜻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류성빈과 배혜선의 살림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살림이었습니다. 세탁소 셔터를 올리면 하루가 시작됐고 셔터를 내리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성빈은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 셔터 손잡이를 한번 닫고 나갔고 혜선은 그 뒷모습을 보며 앞치마 끈을 여몄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두 사람이었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살림이었습니다. 성빈이 지역 신용조합에서 준법감시 일을 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조합원들이 맡긴 돈이 규정대로 운용되는지 대출 서류에 어긋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일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원칙을 지키는 성빈에게 잘 맞는 일이었고 동네 사람들도 성빈을 믿었습니다. 조합은 1년에 2번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조합원들이 모여 한 해 운영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따지는 자리였습니다. 성빈은 총회 때마다 준비를 꼼꼼히 했고 조합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혜선은 세탁수선 가게를 맡아 동네 사람들 옷을 고치고 다렸습니다. 손님 바지 밑단을 접어 핀을 꽂고 낡은 셔츠 단추를 새로 달고 어르신들 코트 안감을 덧대는 일이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고 두 사람은 그 조용한 일상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5년쯤 지났을 때 혜선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 길게 느껴졌는데 성빈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혜선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였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은 그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빈은 혜선에게 남편이기도 했고 가족의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남편 성빈의 어머니가 류재술과 재혼한 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었습니다. 성빈이 37되던 해였고 그때 성빈은 이미 혜선과 결혼한 뒤였습니다. 류재술은 성빈과 혜선에게 살갑게 대했고 명절이면 먼저 연락을 해왔으며 혜선 세탁소에 손님을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빈은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이유도 없었습니다. 재혼한 지 7년째 되던 해 류재술과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3년 전 이른 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성빈은 영정 앞에서 말이 없었고 혜선은 성빈 곁에서 문상객 신발을 정리하고 음식을 채우고 뒷자리를 닦았습니다. 손이 바빠야 마음이 덜 무너진다는 걸 혜선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나타난 건 장례식 이튿날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들어와 영정 앞에 오래 섰습니다. 혜선은 그 옆모습을 보다가 성빈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성빈이 낮게 답했습니다. 이복 동생이야. 아버지 다른 집 아들. 혜선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민철은 절을 올리고 나서 성빈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붉었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혜선은 그 순간 민철의 눈빛에서 슬픔과는 조금 다른 무언가를 본 것 같았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어서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을 때 민철이 다시 왔습니다. 음식을 들고 와서 어색하게 서 있다가 성빈이 앉으라고 하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민철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편찮으셨어요. 그동안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하면서 병원비를 감당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됐는데도 아직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잡았네요. 성빈이 밥그릇을 내려놓으면서 민철을 보았습니다. 혼자 다 감당했어요?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성빈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친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고 이제 어머니와 양아버지마저 잃은 처지였습니다. 민철 역시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까지 잃은 셈이었습니다. 피는 다르지만 같은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성빈은 그런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조합에 자리가 하나 있어요.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괜찮으면 한번 나와봐요. 민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성빈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민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혜선은 그 모습을 보며 성빈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민철은 조아미를 배우면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허드렛 일로 시작했지만 눈치가 빠르고 손이 빨랐습니다. 서류를 다루는데 감각이 있었고 조합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웠습니다. 이사장 곽인수가 민철을 눈여겨보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3달이 채 안 돼서 민철은 서류 실무를 맡게 됐습니다. 세탁소에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형광등이 나가면 사다리를 들고 왔고 무거운 짐이 생기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민철을 알아갔고 착한 동생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혜선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빈이 달라졌습니다. 밥을 먹다가 자꾸 창밖을 보았고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해 받았습니다. 새벽에 잠을 못 자는지 부엌에 혼자 나와 물을 마시다 혜선과 눈이 마주치면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총회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혜선이 걱정스럽게 물으면 성빈은 조합 안에 들여다봐야 할 게 있어 라고만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혜선은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실종 전날 오후 성빈이 세탁소로 왔습니다. 손님이 없는 틈에 혜선 옆에 와서 섰습니다. 혜선이 다리미를 내려놓고 손목을 털 때 성빈이 그 손목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오래된 화상 자국 위를 천천히 한번 쓸고 지나갔습니다. 민철이 가져오는 서류, 앞으로는 내가 먼저 볼게. 혜선이 왜냐고 묻기도 전에 성빈의 눈이 이미 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혜선의 앞치마 끈을 손가락으로 잡았다가 조용히 놓으면서 성빈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먼저 전화할게. 그게 다였습니다. 혜선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손님이 들어오고 바빠지다 보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날 밤 혜선은 밀린 수선 옷가지를 정리하다 11시가 넘어서야 불을 껐습니다. 성빈은 이미 자리에 누워 있었고 혜선은 그 옆에 누우면서 한 번 더 물으려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인기척에 눈을 떴을 때 성빈은 이미 없었습니다. 이불이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베개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혜선은 처음엔 일찍 출근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민철이 서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정장 차림으로 손에는 파란 출입카드 목걸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끝이 달아 거칠어진 카드였고 뒷면에 깊은 긁힘이 나 있었습니다. 형이 형수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니까 잘 갖고 계시라고. 해서는 잠이 덜 깬 눈으로 그 카드를 받아 목에 걸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했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성빈은 그날 오후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그 다음날이 되어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사흘 만에 종결했습니다. 자발 실종 가능성이 높다는 말과 함께 성빈의 통장 잔액 일부가 빠져나간 기록과 짐이 없어진 흔적이 없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해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면서도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랍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성빈의 속옷이 그대로였고 면도기가 제자리에 있었고 늘 들고 다니던 손목시계가 충전기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스스로 떠난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해서는 생각했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답답함에 주저앉고 싶을 때 민철이 있었습니다. 실종 수색 전단을 직접 만들어 동네 곳곳에 붙였고 경찰서와 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주민센터를 드나들며 실종 신고 절차를 챙겼습니다. 혜선이 너클 놓고 앉아 있으면 민철이 밥을 차려 앞에 놓았고 혜선이 밥을 못 먹으면 숟가락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성빈 씨가 가출한 게 아니냐는 말부터 조합돈에 손을 댄 게 아니냐는 말까지 혜선은 장 보러 나가다 그런 말을 들으면 못 들은 척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한동안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만 틀었다 잠갔다 했습니다. 그 소문의 근원이 어디인지 혜선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세탁소 셔터는 매일 올라갔습니다. 손님 옷을 받고 수선하고 돌려보내고 밀린 세탁물을 분류하고 저녁이 되면 셔터를 내렸습니다. 민철은 그 3년 내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나가면 갈아주었고 성빈 명의로 날아오는 서류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형수는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해서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서류라는 게 워낙 어렵고 복잡했고 민철이 조합 실무를 맡고 있으니 자기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서류 한 장 한 장이 민철 손을 먼저 거쳐 나갔습니다. 해서는 그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조합 총회가 돌아올 때마다 민철은 바빠졌습니다.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 조합원들이 모여 운영을 점검하는 그 자리에서 민철은 항상 앞자리에 앉아 능숙하게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나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민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실하다, 똑 부러진다, 성빈 씨 동생이 낫다는 말까지 해서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씁쓸한 건지 고마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저녁 수선 일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손님 바지 단을 접어 시침질하다 실이 엉켜 다시 풀고 다리미에 물을 채우고 증기를 올리면서 해서는 어깨를 한번 돌렸습니다.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가 울린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발신자 정보 없음. 해서는 잠깐 멈췄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숨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거칠고 낮은 오래 버텨온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여보, 지금 당신이 위험해. 동생을 절대 믿지 마.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해서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미 위로 증기가 계속 올라왔고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사람이 방금 전화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성빈의 것이라는 걸 해서는 뼛속으로 알았습니다. 우산을 챙길 정신도 없이
파출소까지 달렸어요. 담당 경찰이 기록을 확인하고 나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종결된 사건이라 즉시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발신자 정보 없음은 목소리 흉내 앱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긴급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해요. 혜선은 전화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통화 기록 한 줄. 경찰이 보다가 다시 혜선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고. 혜선은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고 발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신용조합 건물 쪽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혜선을 보자 시선을 빠르게 피했습니다. 조합 직원인 것 같았는데 그 짧은 눈빛 안에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혜선은 빗속에 서서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흔드는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민철이었습니다. 형수, 어디에요? 세탁소 불이 꺼져 있어서요. 혜선은 빗속에서 전화기를 쥐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과 불안감이 잠깐 찰나에 확 들었거든요. 성빈이 민철을 절대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고하려고 해도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 이 전화를 받고 있는 민철에게 방금 성빈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말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고 그렇기에 더 말하면 안 됐습니다. 금방 가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세탁소로 돌아왔을 때 민철이 처마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들고 평소와 똑같은 얼굴로 형수, 비 많이 맞았네요. 어디 다녀왔어요? 혜선은 젖은 머리를 손으로 한번 쓸면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근처 좀 다녀왔어요. 셔터를 올리면서 혜선은 민철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민철이 뒤따라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요? 비도 오는데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웃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혜선의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철이 돌아간 뒤 혜선은 한동안 세탁소 셔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고 골방 안쪽에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파란 카드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목에 걸고 다녔어요. 셔터 올릴 때도, 장 볼 때도, 남편 실종 신고서에 도장 찍을 때도 어느새 습관이 된 물건이었습니다. 혜선은 카드를 뒤집었습니다. 손끝이 뒷면 긁힘이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길고 깊은 긁힘이 한 방향으로만 나 있었고 어떤 문틀에서 긁혔는지 어떤 금속에 닿은 건지 눈을 감고 손끝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손톱이 카드 끝에서 멈췄습니다. 검은 테이프가 살짝 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한 번 뗐다가 다시 붙인 자국이었습니다. 혜선이 고개를 들고 골방 형광등 불빛 아래 카드를 가까이 들었습니다. 테이프 아래 뭔가가 있었습니다. 혜선은 숨을 참고 손톱으로 테이프 끝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얇은 종이띠가 나왔습니다. 테이프의 반쯤부터 3년을 버텨온 종이였습니다. 작고 빽빽한 글씨, 성빈의 필체였습니다.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짧은 문장 하나, 반드시 혼자 있을 때 눌러,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뜰 거야. 혜선은 그 종이를 손 안에서 구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쥐었습니다. 성빈이 남긴 겁니다. 사라지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카드를 민철의 손을 통해 혜선에게 보낸 것도 테이프 아래 번호를 숨겨둔 것도 전부 성빈이 미리 설계한 거였습니다. 3년 동안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혜선 목에, 혜선 손 안에. 혜선은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면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성빈은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혜선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세탁소 셔터와 이 파란 카드뿐이었는데 그 카드 안에 성빈이 있었습니다. 혜선은 종이를 앞치마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경이 분식집 문을 닫고 세탁소로 왔습니다. 된장국을 보온병에 담아 들고 와서 카운터 한쪽에 털썩 앉으면서 혜선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옆골목 분식집을 운영하는 미경은 혜선이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속을 터놓는 친구였습니다. 성빈이 사라진 날부터 지금까지 말없이 밥을 들고 오고 손님이 없는 날엔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혜선아,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혜선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미경이 보온병 뚜껑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민철 씨 있잖아. 어릴 때 아버지한테 버려졌다는 거 알아? 미용실 원장한테 들었는데 엄마가 오래 많이 아팠대. 그 와중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냥 나 몰라라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성빈 씨가 손을 내밀었을 때 얼마나 고마웠겠어. 혜선은 국그릇을 받아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이 성빈에게 말했던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닥치는 대로 했던 일들, 제대로 된 자리를 못 잡은 나이. 그게 전부 사실이었던 겁니다. 미경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혜선아, 다음 달 하반기 총회 알지? 민철 씨가 그 자리에서 성빈 씨 관련된 걸 꺼낼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아 조합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가 퍼지고 있어. 혜선이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성빈 씨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미경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그냥 소문이 그렇게 돈다고. 민철 씨가 증거가 있다는 말도 있고. 혜선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혜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이 총회에서 성빈을 비리 주범으로 몰아가려 한다면 그 자리에 아무 준비 없이 앉아 있다가는 혜선도 함께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성빈을 변호하려 하면 공범으로 엮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미경이 돌아간 뒤 혜선은 골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종이띠의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발신음이 2번 울리다가 3번째에서 끊겼는데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끊긴 게 아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선은 전화기를 2손으로 쥐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보. 숨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에서 다시 들렸고 잠시 후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그래도 혜선은 전화기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회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혜선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세탁소 셔터를 올렸습니다. 찬바람이 골목으로 들어왔고 혜선은 앞치마를 두르면서 안쪽 주머니에 접어넣은 종이띠가 잘 있는지 한번 손으로 눌러 확인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손끝에 닿았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성빈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를 붙들고 혜선은 세탁기를 돌리고 수선 옷가지를 분류하고 손님 바지 밑단을 접어 핀을 꽂았습니다. 손은 평소처럼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전혀 다른 곳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총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민철이 그 자리에서 성빈을 비리 주범으로 몰아간다면 혜선 혼자 맞서야 했습니다. 민철이 오전 10시쯤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와서 카운터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어제 비 맞았으니까 속이라도 따뜻하게 해요. 혜선은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죽뚜껑을 열었고 숟가락을 들었다가 그릇 안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민철이 옆에 앉아 이런저런 말을 이어갔지만 혜선의 귀에는 절반만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오늘 무슨 일 있었냐는 민철의 물음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혜선은 숟가락을 다시 들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요즘 잠을 좀 못 자요. 별거 아니에요. 민철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어요. 그럴만하죠. 3년이 넘었는데. 혜선은 그 말에 다시 고개를 숙이고 죽을 저었습니다.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면 시선을 내려야 했습니다. 민철이 돌아간 뒤
혜선은 손님이 없는 틈을 타 뒷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어제 걸었던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발신음이 3번 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선은 입술을 한번 깨물고 전화기를 내렸다가 10분 뒤에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엔 2번 만에 연결이 됐고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조심스러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나야. 들려?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성빈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아주 작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들려. 오래 통화하면 안 돼. 혜선의 눈이 뜨거워졌지만 울면 안 됐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혜선은 수선 가위를 한 손으로 쥐면서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어디 있어? 다쳤어? 괜찮아. 그것보다 지금 하는 말 잘 들어야 해. 성빈의 말은 짧고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조합 안에서 규정에 어긋난 대출건들을 발견하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파고들수록 모든 증거가 자기를 주범으로 가리키도록 이미 설계가 끝나 있었다는 것. 이사장 곽인수가 윗선에서 맡고 있어서 신고해봤자 자기가 먼저 잡히는 구조였다는 것. 그래서 혼자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 혜선은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연락을 못한 거야? 성빈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민철이 그러더라. 내가 움직이거나 당신한테 연락하면 당신을 직접 해치겠다고. 그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 민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서는 혜선은 수선 가위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가혹한 3년이었습니다. 성빈이 연락하지 않은 게 혜선을 버린 게 아니라 혜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입을 닫은 거였습니다. 그 3년 동안 혜선은 남편을 가끔 원망했고 또 가끔은 포기하려 했고 그러면서도 세탁소 셔터를 올렸는데 남편은 그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혜선은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고 성빈이 먼저 말했습니다. 울지 마. 시간 없어. 안 울어. 울고 있잖아. 혜선은 손등으로 눈 아래를 한번 닦고 나서 말했습니다. 왜 지금이야? 왜 하필 지금 전화한 거야? 성빈이 짧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고 그러고 나서 말했습니다. 민철이 이번 하반기 총회에서 나를 비리 주범으로 완전히 못 박으려고 해. 3년 동안 내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서류들을 조합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꺼낼 거야. 그렇게 되면 나는 끝이고 당신이 나를 변호하려 하면 같이 엮이는 구조야. 혜선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민철이 왜 그러는지 나는 알아. 나중에 다 말해줄게. 지금은 시간이 없어. 성빈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모아둔 게 있어. 민철이 저지른 것들, 내가 주범이 아니라는 증거들. 총회 날 내가 직접 그 자리에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혜선이는 그 자리에 있어줘. 혼자라도 먼저 버텨줘. 내가 반드시 갈게. 혜선이 물었습니다. 총회가 언제야? 다음 달 초야. 시간이 많지 않아.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빈이 끊기 직전에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혜선아, 응? 3년 동안 버텨줘서 고마워.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혜선은 전화기를 손에 쥔 채로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깥에서 손님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혜선은 앞치마를 한번 매만지고 뒷골방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얼굴로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성빈이 총회 날 3년치 증거를 들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혜선이 해야 할 일은 그 자리에서 혼자 먼저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빈손으로 서면 안 됐습니다. 민철이 어떻게 동네를 움직였는지, 조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혜선도 조각을 모아야 했습니다. 혜선은 손님 옷을 받으면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혜선이 처음 찾아간 곳은 골목 안쪽 양복집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박씨 어르신이 혼자 운영하는 곳으로 민철이 대출 서류를 도와줬다는 말을 미경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혜선은 수선 옷 하나를 들고 자연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박 노인은 혜선을 보자 반갑다는 듯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혜선이 옷을 맡기면서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민철 씨가 요즘도 여기 자주 와요? 박 노인이 바늘을 내려놓으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양반 덕에 대출을 받긴 했는데 나중에 서류를 다시 보니까 내가 사인한 기억이 없는 곳에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 물어봤더니 대행해 준 거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이자가 처음 듣던 것보다 많이 나오더라고. 혜선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들었습니다. 혹시 그 서류 아직 갖고 계세요? 박 노인이 서랍을 뒤적이다가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혜선은 그걸 두 손으로 받아 앞치마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새 집을 더 돌았습니다. 민철에게 서류 도움을 받은 집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경계했습니다. 민철 씨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며 혜선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혜선은 물었습니다. 서류를 받고 나서 달라진 게 없었는지, 나중에 예상 못한 청구가 오지 않았는지 두 집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조건과 다른 이자가 나왔다는지 서명은 했는데 서류 내용을 끝까지 못 읽었다는 어르신. 혜선은 그 말들을 종이에 받아 적었습니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민철이 동네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조각들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혜선은 더 큰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증언만으로는 총회장에서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민철이 동네 여론을 이미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혜선 혼자 목소리를 높이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집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방송국의 조합 대출이 이상한 것 같다고 제보했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혜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었습니다. 그 집 어르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합 안에 컴퓨터 기록 관리하는 직원 있잖아요. 조혜원 씨라고. 그 사람이 작년에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 잠깐 멈추더니 이상한 것 같으면 꼭 확인해 보라고 그냥 스치듯 말하고 가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혜선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파출소 앞 빗속에서 눈이 마주쳤다가 시선을 피하던 그 여자였을까요? 다음 날 오전 혜선은 민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지역 방송국으로 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탐사 보도팀을 찾는다고 했더니 잠시 기다리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혜선은 로비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놓고 기다렸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복도에서 걸어왔습니다. 혹시나 생각했는데 파출소 앞 빗속에서 눈이 마주쳤다가 시선을 피하던 그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눈빛이 또렷하고 단단했습니다. 여자가 혜선 앞에 서면서 말했습니다. 배혜선 씨 맞으시죠? 저는 백유정이라고 합니다. 탐사보도팀에 있어요. 혜선이 고개를 끄덕이자 유정이 자리에 앉으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이 지역 신용조합 관련 제보를 받았어요. 대출 서류가 이상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취재를 시작하려는 순간 데스크에서 막혔습니다. 윗선 압력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며칠 전 제보자 중 한 분한테서 배혜선 씨가 직접 찾아다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혜선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접어둔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박 노인의 서류, 받아 적은 증언들, 유정이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런데 시작은 될 수 있어요. 혜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3년치 증거를 갖고 있어요. 총의 날 직접 나올 거예요. 유정이 잠깐 굳었다가 혜선 눈을 다시 보았습니다. 남편분이 살아계세요? 혜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소리내어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유정이 수첩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총의 날짜가 언제예요? 혜선이 날짜를 말하는 동안 유정은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송국을 나와 세탁소로 돌아오는 길에 혜선은 조합 건물 앞을 지나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드는 순간 혜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혜원이었습니다. 이번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굳은 얼굴로 혜선을 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혜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탁소로 돌아왔을 때 민철이 또 와 있었습니다. 저녁 반찬을 들고 와서 카운터에 올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 다음 달 총회 알죠? 조합원들이 다 모이는 자리인데 제가 형 관련된 것들 잘 마무리해 볼게요. 형수는 그냥 옆에 앉아 계시면 돼요. 혜선은 반찬 뚜껑을 열면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민철이 돌아서기 전에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잖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문이 닫히고 나서 혜선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총회에서 성빈을 비리 주범으로 몰아가려는 계획을 민철은 이미 다 세워놓고 오늘도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그 웃는 얼굴이 3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혜선은 반찬 뚜껑을 다시 덮었습니다. 총회까지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없었어요. 성빈이 온다고 약속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혜선은 그 자리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총회 날 아침 혜선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세탁소 셔터를 올리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럴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혜선은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거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45, 3년을 버텨온 얼굴이었어요. 옷장에서 성빈 실종 신고 때 한 번 입었던 검은 재킷을 꺼냈습니다. 단추를 채우면서 혜선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종이들을 꺼내 재킷 안주머니에 옮겨 넣었습니다. 박 노인의 서류, 받아 적은 증언들, 그리고 성빈의 종이띠, 손으로 한번 눌러 확인하고 단추를 끝까지 채웠습니다. 조합회관은 동네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총회는 오전 10시에 시작이었는데 혜선이 도착했을 때 이미 조합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대략 70명 정도의 얼굴들, 평소 장에서 마주치던 사람들이었는데 몇몇이 혜선을 보고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혜선은 그 눈빛들을 모른 척하고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철은 단상 옆에 서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를 정리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선과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왔습니다. 형수, 오셨어요? 오늘 힘드시겠지만 제가 잘 마무리할게요. 형수는 가만히 계시면 돼요. 혜선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으면서 손끝이 떨리지 않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총회는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이사장 곽인수가 단상에 올라 올해 조합 운영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였고 조합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혜선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재킷 안주머니를 손등으로 한번 눌렀습니다. 안건이 몇 가지 더 진행됐습니다. 예산 집행 결과, 대출 현황 보고, 내년도 운영 방향. 혜선은 그 내용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 쪽을 한 번씩 보면서 성빈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민철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조합의 신뢰를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3년 전 자발 실종으로 종결된 류성빈 전 준법감시인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 이후 형수 배혜선 씨를 가족으로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합 내부 기록을 검토하면서 류성빈 씨가 재직 당시 조합 자금을 부정하게 운용한 정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술렁임이 일어날 때 민철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자료들이 그 증거입니다. 류성빈 씨 명의로 처리된 대출건들, 규정에 어긋난 서류 결제 내역들, 조합원 여러분의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몇몇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혜선 쪽을 보는 눈들이 늘어났을 때 혜선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서류들 제가 봐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민철이 잠깐 굳었다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형수, 지금 자리에서 이러시면 형수도 곤란해지실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남편 이름으로 소문이 돌았는데 증거라면 저도 확인할 권리가 있잖아요. 회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곽인수가 단상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민철이 서류를 내리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 저도 괴롭습니다. 형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입니다. 감추는 게 더 나쁜 일이에요.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선 주변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불쌍하다는 소리, 그럴 줄 알았다는 소리. 혜선은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혜선이 종이들을 꺼내 앞에 선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민철 씨 도움으로 서류를 쓴 분들, 이 자리에 계시죠? 처음 말씀 듣던 것과 다른 이자가 나온 분, 서명한 기억이 없는 곳에 도장이 찍힌 분, 저 혼자만 겪은 일이 아닙니다. 회관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민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끝이 서류 모서리를 잡으면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혜선만 알아볼 수 있는 떨림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 손을 봐왔으니까요. 곽인수가 마이크를 잡으려 했습니다. 지금은 총회 안건과 무관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관 뒷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작았는데도 회관 안이 일시에 그쪽을 향한 그때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년 전보다 야위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런데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혜선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순간 손이 의자 등받이를 겨우 잡았습니다. 3년간 사라졌던 류성빈이었어요. 회관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며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놀란 민철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성빈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오면서 조합원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빈이 마이크 앞에 서는 순간 회관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조합 총회에 모인 70여 명의 얼굴들이 전부 성빈을 향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사라진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성빈이 가지고 온 두툼한 봉투를 단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3년의 무게가 담긴 봉투였어요. 3년 전 저는 스스로 사라졌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라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숨은 겁니다. 회관 안에서 작은 소리들이 일었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성빈이 봉투를 열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조합준법감시 일을 하면서 규정에 어긋난 대출건들을 발견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파고들수록 이상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제 이름으로 처리돼 있었고 제가 결제한 것처럼 꾸며진 것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닌 서류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성빈이 서류 몇 장을 꺼내 앞줄 조합원에게 건넸습니다. 신고하려 했었죠. 그런데 이사장 곽인수 씨가
이미 경찰위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신고하면 오히려 제가 먼저 잡히는 구조였습니다. 곽인수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할 때 성빈이 그쪽을 한번 보았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아직 제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관 안면몇이 곽인수 쪽을 보았고 곽인수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빈이 계속했습니다. 민철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움직이거나 아내에게 연락하면 아내를 직접 해치겠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민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성빈이 잠깐 멈췄다가 민철 쪽을 보았습니다. 민철은 단상 옆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끝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숨어서 민철이 저지른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금액, 서류 번호, 지시 내용, 제 이름으로 처리됐지만 제가 만들지 않은 것들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민철의 지시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들입니다. 봉투 안에서 서류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앞줄에서 뒷줄로 건네지면서 조합원들이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회관 안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고 혜선은 세 번째 줄 자리에서 성빈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저 등을 보지 못했습니다. 야위어서 재킷이 헐렁하게 걸쳐 있었고 목덜미가 창백했어요. 그런데 그 등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선은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로 눈물이 나오는 걸 막지 않았습니다. 곽인수가 다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류성빈 씨, 지금 이 자리는 총회 공식 안건을 다루는 이사장님. 성빈이 곽인수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3년 전 제가 신고서를 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저는 그 통화 기록도 갖고 있고요. 회관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곽인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가고 마이크를 잡으려던 손이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성빈이 다시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민철이 저한테 직접 말한 내용을 제가 날짜별로 기록한 것입니다.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저한테 직접 말했습니다. 민철이 그 순간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건 조작된 겁니다. 형이 만들어낸. 민철아. 성빈이 민철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나는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회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철의 눈빛이 흔들릴 때 성빈이 천천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너한테 한 짓 나는 몰랐어. 재혼하기 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알았다면 달랐을 거야. 그게 내 잘못이기도 해. 민철의 손에서 서류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민철아, 내가 겪은 건 아버지가 한 거야. 나와 혜선이가 한 게 아니야. 민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려진 날부터 어머니를 혼자 떠나보낸 날까지 복수심만 붙들고 버텨온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복형이 자기를 향해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의 무릎이 점점 낮아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흔들리다가 이내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작고 낮은 울음이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은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회관 안에서 몇몇이 눈가를 닦는 게 보였어요. 곽인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지 않고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회관 안구석까지 들렸습니다. 남편 성빈이 단상에서 내려왔고 조합원들 사이를 지나 세 번째 줄로 걸어왔습니다. 혜선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혜선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빈이 그 손을 떨리는 손으로 잡았어요. 3년 전에도 있던 화상 자국 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한번 쓸었습니다. 혜선은 눈물을 흘리며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천천히 정리됐습니다. 민철과 곽인수는 조합 자금 부정 운용과 서류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민철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혐의를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백유정의 취재 보도가 나간 건 총회 사흘 뒤였습니다. 지역 신용조합 비리, 3년간 잠적했던 내부 고발자의 귀환, 그리고 조합원 피해 사례들, 방송이 나가고 나서 조합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피해를 봤다는 조합원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혜선은 그 모든 과정을 세탁소에서 지켜봤습니다. 성빈이 곁에 있었어요. 3년 만에 돌아온 자리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세탁소 셔터 손잡이를 닫고 저녁에 셔터를 내리는 것도 성빈이 먼저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두 사람이었으니까요. 민철이 구치소에 있다는 걸 안 건 보름쯤 지나서였어요. 성빈이 어느 저녁 밥상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민철이 면회를 받는다고 하더라. 혜선이 국그릇을 내려놓으면서 성빈을 보았습니다. 갈 거야? 성빈이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 할 것 같아. 혜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성빈다운 대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면회실은 좁고 조용했습니다. 민철이 들어왔을 때 성빈은 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철이 자리에 앉으면서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성빈이 먼저 말했습니다. 밥은 먹고 있어? 민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형, 말해. 미안합니다. 성빈이 탁자 위 손을 가지런히 모으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아버지 얘기해줘. 민철이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20년이 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학창 시절부터 시작된 아르바이트, 어머니가 병상에 눕던 날, 아버지가 인연을 끊자고 통보하던 날, 밤낮으로 굳은 일을 하면서 빚이 줄지 않던 시간들, 37에 어머니를 떠나보내던 날, 성빈은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멀리서 단란한 가족을 목격했다는 말에서 민철의 목소리가 잠깐 잠겼습니다. 형이랑 형수가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웃고 있었고 나는 그걸 보면서 내 인생이 너무 억울했어요. 아버지한테서 태어난 건 난데 왜 이렇게 달라야 하는지. 성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복수심만 남아서 앞뒤 안 보고 복수를 준비할 때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죠. 그때 제가 많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분노가 갈 곳이 없었으니까. 성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재혼하고 나서 나한테 잘했어. 그게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달라진 건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의 과거를 하나도 몰랐어. 민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도 몰랐던 건 사실이야. 내가 그 시간을 버티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면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성빈이 탁자 위에 놓인 민철의 손을 한번 보았습니다. 아직도 손끝이 거칠었습니다. 20년 동안 굳은 일을 한 손이었습니다. 민철아, 네, 죗값은 치러야 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게 끝나면 그 다음이 있어. 민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빈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떳떳하게 웃는 모습으로 집으로 와. 너도 가족이 있으니까. 민철의 눈에서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탁소 셔터가 다시 올라간 건 총회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셔터 손잡이 위로 빛이 떨어졌습니다. 성빈이 손잡이를 한번 닫고 혜선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혜선이 앞치마 끈을 여미면서 말했습니다. 뭐 봐. 성빈이 웃었어요. 3년 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의 바지,
어르신의 코트, 아이 교복 소매. 혜선은 핀을 꽂고 성빈은 접수 장부를 열었습니다. 저녁 시간 셔터를 내리고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이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이 많지 않았습니다. 계란찜 하나, 김치, 된장국. 그래도 밥그릇이 따뜻했습니다. 혜선이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빈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원래 그런 두 사람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골목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혜선은 밥그릇을 내려놓으면서 성빈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성빈이 그 손을 뒤집어 손가락 사이에 끼웠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는 손이었습니다. 오래된 자국이었습니다. 성빈은 그 자국을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도 지금도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